인덱스만 들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승자였어요. 차별화된 자산, 차별화된 지역, 그 다음에 차별화된 시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좀 약간 한마디로 내년 시장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현재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시장이 사실은 이제 올 초에 나왔을 때, 출연했을 때, 네. 이제 그때가 성장주가 좀 어느 정도 약간 좀 살짝 꺾인 상태였었는데, 한 번쯤은 더 센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달에 사실은 9월 달은 좀 힘들었지만, 좀 시장이 나름 성장주 중심으로 좀 갔습니다. 그렇죠. 네, 나름 갔는데, 지금 상황은 조금 변동성이 좀 커진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연준 여지껏 이제 시장을 끌어왔던 이제 중앙은행 정책, 네. 특히 이제 연준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조금 바꾼 부분, 네.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바꾸면서 시장에서 조금 예상치 못하게 좀 스피드가 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시장이 좀 당황하는 그런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도 이제 시장이 여기서 뭐 끝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조정기가 아주 많이 길어진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또 이 가운데서도 또 투자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그 정책의 방향성을 연준에서 좀 바꾼 것처럼 얘기했다고 네. 하셨는데 네네. 어떤 게 바뀐 건지만 좀. 원래 연준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올해 4월 달이죠. 네. 4월 달에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는 테이퍼링에 관련된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2013년, 14년 플레이북을 따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3년, 14년 플레이북이 어떤 거였냐면 네. 일단은 중앙은행 의장, 그러니까 예전에 버냉키 의장이죠. 버냉키 의장이 나와서 테이퍼링이라는 거를 검토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먼저 시장에 던져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락을 깐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검토를 어나운스하고 네. 그 다음에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언제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시장에 조금 많이 예고를 한 다음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고 이제 테이퍼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적응기를 한동안 또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올려가는 네. 이제 그런 단계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보면 한 6단계 정도로 될 수가 있고 테이퍼링 시기가 2014년도 1년 내내였으니까 그리고 끝나서 아까 이제 적응기라고 말씀을 드린 그것도 한 1년 정도를 했거든요. 네. 2015년 내내가 하나도 채권을 사지 않고 그냥 두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굉장히 어려웠던 그 적응기를 거쳐서 2015년 말에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1년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기간들이 굉장히 길었어요. 2013년 5월서부터 금리를 올리는 2015년 말까지 꽤 긴 시간이었죠. 14년, 15년, 2년 반 정도의 기간이었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뭐 내년에 뭐 3번을 올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6월, 9월, 12월 이렇게 올린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테이퍼링을 시작을 한 게 11월 달 중반서부터 시작을 한 그렇죠. 거니까 거의 7, 8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네. 엄청 속도가 빨라진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 자체가 네. 뭐 긴축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틀리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속도 자체가 엄청 빨라진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좀 쇼크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라서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했을 때는 내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올리지 않을까? 그것도 가능할까? 왜냐하면 돈이 많이 풀렸고 그리고 시장에 또 그 돈을 꿔다 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리를 올렸을 때의 그 쇼크를 사실은 뭐 다들 감당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다 괜찮다라고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큰 이제 조금 쇼크는 더 있을 수 있겠죠. 네. 한마디로 이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면서 압축되면서 네. 시장에 약간의 그런 충격이 조금 있다. 네,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전 대비. 예, 예전 대비 한 3배 정도 빨라진 것 같습니다. 자, 또 본부장님이 사실 오늘 나와주신 거는 뭐 지금 시장의 점검 이런 네. 거는 뭐 사실 누구라도 좀 많이 하실 수 네.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의 전망인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자료 좀 준비해 주셨다고. 그럼 네. 뭔가요?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서부터 이제 좀 기고도 하고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전망을 이제 알파벳으로 이제 좀 표현을 하고 이제 악글자를 따서 이제 내년 전망을 하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같은 팀원들도 공부를 하고 본부원들도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러는 기회를 연말에 항상 이렇게 가졌었는데 이제 올해의 전망이 사실은 좀 나와서 그래서 이제 제가 출연을 하게 됐고요. 내년 전망은
저희가 셀렉티브라고 정했습니다. 셀렉티브. 네, 셀렉티브 이제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사실 다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선택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함축적으로 더 생각을 하고 싶은 거는 차별화된 자산, 차별화된 지역, 그 다음에 차별화된 시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좀 약간 선택적으로 그 시기 네. 자체도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한마디로 내년 시장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올해만큼요? 말씀. 네, 올해는 사실은 승자가 있었어요. 네. 어떤 사람이 승자였냐면 인덱스만 들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승자였어요.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난 잘 모르겠고 그냥 S&P 500 지수만 사실은 그냥 들고 있을래 라고 하셨던 분들도 아무리 못하셔도 다 20% 이상씩은 수익이 다 지금 나셨거든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한국 지수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S&P 500 저는 이제 미국이랑 이제 글로벌 지수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제 한국은 조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보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이제 사실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근데 내년은 글로벌 시장조차도 조금 선택적으로 투자를 꼭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선택적으로 하려면 뭘 좀 다 알아야 되겠죠. 네,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의 시장 분위기, 지금 상태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 네. 이제 투자의 방향이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투자 전략을 이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알파벳 세 글자 SEL을 썼고요. 네. 이제 투자의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E, C, T를 이렇게 썼고 나머지 이제 투자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IVE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뒤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에 이제 stabilized econom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정된 경제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나타났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은 안정된 경제 속에 좀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이게 가격만 올라가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취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취직 자리에 들어가서 돈을 그래도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잘 써서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정말 안정된 경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진짜 그런지에 대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네. 만약에 그렇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럴 때에는 어떤 투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가장 첫 번째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도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상황에도 조금 적용을 해서 같이 고민을 뭐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네. 그렇게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닝입니다. 이제 어닝 리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닝스 리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익 기대치가 얼마큼 사실 개선이 되는지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요. 사실 믿을 건 내년에도 거의 이제 이익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올 초에 나와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네. 주식이라는 거는 R과 G의 싸움입니다. 결국에는 금리와 성장률의 사실은 싸움인데 여기서 성장률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이겨버린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히 투자의 메리트를 찾아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는 국가,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자산 이런 것들을 좀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이제 L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liquidity direction입니다. 이게 이제 유동성 방향의 전환인데 긴축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올해 이미 많이 나온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속도가 빨라지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체감이 되기 그렇죠.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두 가지인데 네. 그만큼 사실 유동성 방향을 전환을 한다라는 거는 경제가 그만큼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준이라는 곳은 예상을 해서 뭔가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항상 후행해요. 연준이라는 곳은 결정적인 데이터, 그다음에 하드 지표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보고 거기에 있는 현인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하는 곳인데 만약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시장의 지금 방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11월 달에 숫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내년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해라고 막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11월 숫자가 갑자기 생각보다 안 좋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풀리는 시장에서는
아, 이 사람들이 조금은 다시 돈을 풀겠구나라는 하는 기대가 있어서 다시 또 증시가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을 다시 땡기는 관점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표가 안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페드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페드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최근에 검증을 한번 해볼 네.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래서 그 신뢰성이 한번 믿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투자의 방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 가장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이벤트죠. 이제 이벤트가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은 이미 정해진 거니까 그렇죠. 그 외에 이제 남은 이벤트가,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대선이 있고, 그 이제 미국은 가장 큰 중간 선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벌써 싸우고 있잖아요. 이제 G2는 지금부터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더 심하게 싸울 거고, 이제 거기에 이제 러시아까지 지금 이제 끼어들 이제 생각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랑 뭐 네, 아주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이제 저런 이벤트들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뭔지에 대한 이제 그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change of style investing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스타일 인베스팅이라는 게 성장주를 투자할 거냐, 가치주를 투자할 거냐, 퀄리티주를 투자할 거냐, 아니면은 고배당주를 투자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사실은 저는 사실은 이제 성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개념을 지금은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맞물리는 스타일이 퀄리티라는 스타일이에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퀄리티라는 스타일은 그 회사의 재무 비율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을 퀄리티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퀄리티 주식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주식, 뭐 ROA나 ROE가 뭐 지수 대비 10배 이상 나오는 엄청 그런 좋은 주식들을 우리는 네. 퀄리티 주식이라고 얘기를 요즘에 하죠. 계속 오르더라고요. 얼마 올리는 전까지. 이유가 있어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네. 그래서 성장주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주는 조금 있고 이제 퀄리티주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테마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진짜 정말 한국에서 얘기하는 어떤 테마주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섹터들이나 아니면은 지역들이 같이 복합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흔히 theme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테마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트렌드라고 보는 게 조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는 섹터에 대한 투자보다는 테마를 잘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어떤 테마가 좀 괜찮은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방법적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도 많고 뭐 여러 가지 테마 섹터가 막 난립하고 막 이런 분위기도 막 바뀌고 이런 데에서 사실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인컴 전략들, 인컴 주식들. 대부분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리츠, 우선주, 그 다음에 조금 아직은 아니지만은 고배당 하이힐드 전략,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변동성 관리. 예전에도 제가 처음 출연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떨어질 때 너는 어떻게 하니라고 이제 작가님께서 네. 물어보셨을 때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린 게 네. 있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살려서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진짜 그거를 해야 될 때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변동성 관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한번 적용을 해볼 타이밍이 됐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장기 투자를 위해서 이제 트렌드 찾기, 이거 이제 내년서부터 투자하기 시작하셔서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주식에 대한 투자 부분에 있어서 한쪽 부분은 정말 이제 묻어둬야 될 부분. 네. 이제 특히 애가 이제 중학교를 가고 있는 이제 아빠들. 왜냐하면 이제 그럼 6년 뒤면은 대학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금을 묻어놓고 잊어버릴 수 있는 트렌드, 이제 그런 트렌드는 놓고 아예 그냥 투자를 하고 이제 증권회사 계좌 카드를 잘라버리자.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그런 트렌드를 한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야, 대학생이라고 하니까, 야, 그럼 저는 아직 애가 없고 결혼도 안 했으니까 20년 넘게 남았네. 뭔가 아마득하네요. 사실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제 이제 선후배님들,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회사에 있는 동료들도 다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네. 뭐 나중에 목돈이 들어갈 게 사실은 뻔하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한 뭐 최소한 5배 이상 될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정 부분을 사실 이제 애한테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투자를 해서
이제 등록금을 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좀 네. 해봤습니다. 시장 전망 키워드는 이제 셀렉티브로 해서 SEL, ECT, 이제 IVE. 자, 예. 그럼 본격적으으로 그 안에 내용도 이제 얘기해 주시고. 네,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이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네.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느냐예요. 정말 우리가 어디 있느냐인데 지금 여기 네. 보시면은 이미 지금 회복 기조를 작년에 넘어서 가지고 우리는 이미 이제 성장 기조로 넘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장에서도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지금 넘어갈 거냐 아니면은 여기 끝에 다 와 있느냐 아니면은 아직 뭐 정말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좋아진 건 아니야. 네.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냐라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사실 좀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보통 한 20일 정도쯤에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표예요. 네. 이제 이거는 컨퍼런스 보드랑 이제 OECD랑 두 군데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제 저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거를 좀 보통 봅니다. 그게 20일, 21일 정도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발표하는 리딩 인디케이터 안에 여러 가지 한 10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앞날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느냐를 네. 보는 건데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이제 누군가가 예측을 하는 거를 갖다가 쓰는 거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만약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지금 나온 지표들을 가지고 지금 진짜 성장 기조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이제 따져보자는 거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미국 시장을 놓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한국 시장에도 조금은 적용을 할 수 있을 텐데 미국은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은 리테일 소비 를 일단은 보겠습니다. 리테일 소비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생산을 이제 보통 많이 보는데 코로나 이전에서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죠. 코로나 때 딱 이렇게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리테일 소비도 꺾이고 산업 생산도 꺾이고 다 꺾였어요. 네, 다 꺾였어요. 뭐 이건 리테일에서 자동차랑 이제 가스 뺀 이제 기름을 뺀 이제 그 리테일 소비인데 다 꺾였어요. 뭐 필수를 빼고도 다 꺾였습니다. 다 꺾였다가 바로 이내 반등을 하죠.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정책이 아주 강력한 정책이 나왔고 돈을 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단 집에 앉아는 있어도 돈을 뿌려줬고 그 돈 가지고 일단은 사람들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금방 살아났어요. 이거 만약에 금방 안 살아났으면 굉장히 미국 시장 힘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이것도 어느 시장까지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다시 쭉 내려와서 지금 상태 그냥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여튼 중요한 건 이전에 코로나 이전 상황을 여실하게 다 넘겨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중간중간에 가끔씩 이게 꺼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이전 상태랑 비슷하다. 네. 그래서 이 리테일 소비 자체는 괜찮아요. 일단은 먹고 쓰는 데는 그 다음에 산업 생산, 기업에서 생산하는 데는 이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큰 문제는 없어 네, 보이네요. 문제는 없어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진짜 기업들은 괜찮냐라고 놓고 봤을 때 지금 미국 기업들을 놓고 보면은 얘네들이 산업 생산은 이렇게 이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재고잖아요. 왜냐하면 물건을 생산을 해서 어느 정도의 재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있는 물건을 다 써서 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소비는 잘 되는데 기업에서 그 재고를 채워낸다라고 했을 경우 못 채워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다음에 찾아올 시간에 기업이 대응을 못 한다라는 거니까 재고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재고에 대한 숫자 자체도 올해 2분기에 다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 그다음에 기업의 재고까지도 올해 정도 중반까지 다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연준에서는 올해 2분기, 3분기 정도까지 인플레이션이 나온다고 해도 사실 콧방귀도 안 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좀 남았다라는 톤으로 계속 쭉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은 시장에서의 센티먼트는 살아났으나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치면에서 올라오지 않은 수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진짜 본인들이 이렇게 물건을 생산을 할 때 공장이 다 돌아가고 있느냐, 있는 공장을 다 돌리고 있느냐를 볼 때 보는 게 이제 설비 가동률이에요. 공장이 실제로 다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설비 가동률을 돌린다라는 얘기인 거는 두 가지가 있겠죠. 공장에 라인이 몇 명 없는데 밤낮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뭐 임금을 많이 정해서 밤낮으로 돌리고 있는 거고 또 만약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하루에 8시간만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공장이 다 돌아가고 있는 케이스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아직 이게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아직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다 아직 그 공장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연초에, 그러니까 월초에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노동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네. 그 노동보고서에 아직 그 코로나 대비했을 때 500만 명이 시장으로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500만 명은 아직 집에서 네. 그냥 이렇게 쉬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일을 할 수 있으나 쉬고 계신 분들이 아직 미국에도 500만이 계시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 숫자는 조금 줄어들 만큼 더 많은 시간을 돌리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설비 가동률 면에 있어서 네. 사실은 예전만큼 되나? 라는 의심이 들고 있기는 하나 여튼 예전만큼 어느 정도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놓고 봤을 때 진짜 성장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냐라고 놓고 보면은 위험자산 차별화 정도의까지 성장까지도 이미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물가도 올라왔고 네. 이제는 자산의 차별화가 될 수준 정도까지는 왔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피크냐 피크아웃이냐라는 논쟁을 할 법하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부분도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서 한번 진짜 그 돌다리도 두들겨 봐라라는 의미로 제가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요 사이클대로 한번 그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나중에 시장에 돌아가는 사이클을 좀 한번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이제 성장이 나와서 정말 피크아웃을 해서 시장의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사이클이. 자, 그럼 이렇게 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장의 인플레이션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이 따라오는 인플레이션이 과도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무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무리가 있을 만한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게 뭐 인플레이션을 볼 때 어떤 물가를 볼 때 두 가지로 봅니다. 네. 이게 소비자 물가랑 생산자 물가 두 개를 보는 거죠. 생산하는 사람들 사이의 물가. 그 다음에 우리 소비자들, 우리들이 느끼는 물가 이렇게 소비자 두 개. 물가가 CPI인 거죠. 네, 소비자 물가가 CPI입니다. 이게 이제 생산자 물가인데 예전에 이제 작년 2020년도 1월 달을 기준으로 놓고 같이 이렇게 인라인하게 그려보면 원래는 시작점이 그때 같은 거면 이 같은 거가 맞는 건가요? 원래 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같이 맞춰본 거예요. 같이 맞춰본 네, 거. 같이 맞춰본 건데 이렇게 같이 딱 맞춰놓았다라고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한 건데 이렇게 맞춰놨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PPI가 훨씬 많이 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동일 기간 내에 소비자 물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자기들끼리 물건도 더 비싸게 주고 사. 그 다음에 사람도 저 비싸게 지금 고용해. 그러면 원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원가가 올라가면 마진 폭이 적은 회사들은 이제 힘들 이제 하게 그렇죠. 되겠죠. 허덕거리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로 그 허덕거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품 가격 올려야 되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네. 팍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이게 지금 뭐 이번 달에 사실은 지난달보다 거의 비등비등하게 올라가가지고 뭐 사실은 이제 뭐 덜 올라가냐 마냐 이런 얘기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한 번쯤 더 튀고 올라가도 좀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장의 물가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있기는 해요. 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CPI가 만약에 팍 튄다 그래서 이게 경기가 좋은 거냐? 그거는 또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경기가 좋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건도 만들어서 어느 정도 가격을 올리는 거를 우리가 막 취직해가지고 월급이 올라가서 이거를 적당히 사주면서 가격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이게 좀 불균형적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한번 확 튈 수 있어서 그게 시장에 쇼크는 한번 올 수 있겠다. 네. 그리고 그 대신에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더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지금은 충분히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엄청난 걱정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확 튀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큰 걱정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차트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조금 복잡해도 설명을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멀미날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번 이렇게 찬찬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BEI라는 거예요. BEI가 뭐냐면 Break Even Inflation Rate라는 건데 10년짜리인데 요거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명목 금리와 실질 금리의 차이를 우리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기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보통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플레이를 하냐면 성장주랑 가치주의 팩터 로테이션 플레이를 우리가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빨간색 선은 S&P 500의
위로 올라가면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센 거고요. 내려가면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세다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근데 연초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성장주가 한번 세게 올라갔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니까 확 꺾이죠. 네. 그래서 가치주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2월 달에 그때 뭐 그 미국의 한파도 있기는 했지만 네. 완전 가치주 장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시장에서는 와, 이제 가치주 간다 막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금리도 이렇게 쭉 10년짜리 금리가 따라 붙은 거죠. 네. 10년짜리 금리 올라가고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가치주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단기 금리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고 네. 전형적으로 사실은 가치주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장이었죠. 자, 그러다가 시장이 막 이제 팩터 로테이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쭉 올라와서 5번, 6번을 하면서 지금 시장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7번 이렇게 되는 거죠. 올해는 이 팩터 로테이션을 만약에 시도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아마 절대 반도 못 맞히셨을 거고 한 3번 맞히셨으면은 아마 거의 인덱스랑 비슷하게 수익을 내는 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펀드 매니저들도 너무 힘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개미분들 중에서 난 올해 모르겠고 그냥 인덱스 플레이만 할래라고 네. 하셨던 분들이 일단은 승자였던 그런 시장이었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연초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간 것만큼 가치주 플레이가 이렇게 잘 됐는데 4분기로 들어오면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전고점을 넘으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어떤가요? 성장주가 달리기 시작했죠. 예, 성장주가 달리기 시작했죠. 금리는 박스권을 이뤘죠. 네. 단기 금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2년짜리 금리랑 10년짜리 금리랑 30년짜리 금리가 차이가 나죠. 이렇게. 네.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금리가 2년, 10년, 30년물이 이렇게 서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금리가 스티프닝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년짜리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10년짜리 금리가 이렇게 돼 있고 30년짜리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10년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금리가 플래트닝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기가 좋고 앞날을 우리가 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는 금리가 이렇게 씁니다. 금리가 이렇게 쓰는데 이거 불확실성이 좀 이렇게 짙어져요. 근데 거기다가 금리까지 올린다 그래요. 그러면 단기 금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그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 금리가 조금 빠지게 돼서 금리가 플래트닝 되는 현상이 4분기에 나타나면서 성장주가 달리기 시작했고 공교롭게도 이게 BEI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 이거를 보면서 저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시장이 인플레이션의 기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은 적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돌아가서 네. 이 차트를 보고 와, 인플레이션이 더 나타나면 가치주에다가 이제는 더 집어넣어서 우리 연초에 가치주 플레이가 나왔으니까 가치주 가자라고 해서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4분기 차트를 보시면은 절대 그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이제 시장은 그거를 알아요. 네. 네가 가치주 투자하려는 거 알고 있지? 아니야. 이제 시장은 어느 정도 다시 이제 돌아왔어. 네. 이제 원점으로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성장주가 쭉 끌어온 시장의 기조로 조금 돌아가고 있어라는 시그널을 이제 4분기에 보여줬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제한적이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제는 이제 좀 안정이 되어 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그거에 맞춰서 나오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한 번쯤 튈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라고 해서 가치주에 투자를 할 정도의 네. 인플레이션 시장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제가 아까 요 전에서 말씀을 이제 드렸듯이 금리가 플래트닝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내년은 금리가 저는 플래트닝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좀 올라갈지언정 장기 금리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이제 불안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이 이제 좀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좀 빠질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스티프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금리가 더 올라가지도 않고 장기 금리가 내려가지도 않는 이제 이런 박스권. 2년짜리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2년짜리 금리는 단기 금리 올라가는데도 한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까지 역전이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오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주식은 R과 G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R이 어느 정도 잡힌 거예요. 보면. 물론 이제 금리가 실제로 이제 기준금리를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세 번 올리게 되면은 단기금리, 장기금리가 다 따라가면서 올라갑니다. 이제 이 커브 자체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아직 기준금리를 올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잡혀져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익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인 거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사실은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섹터도 오를 만큼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의 섹터를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제 미국의 인덱스가 이렇게 S&P 500의 인덱스가 이렇게 있는데 자 보시면 프랑스 좋죠. 올해 어닝 리비전 이익이 개선폭 자체가 굉장히 컸어요. 독일은 생각만큼 올라가다 중간에 한 번 좀 꺾였어요. 한 번 좀 꺾였고 중국은 미국만큼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바닥을 연신 찍으면서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있죠. 나름대로 있죠. 일본은 올라가는 그 개선폭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게 이렇게 느끼실 거고 죄송하지만 한국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섰죠. 이렇게 섰습니다. 그나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개선폭이 둔화된 미국이 중심을 좀 잡고 있고 거기에 유럽의 개선폭이 좀 이렇게 나아 보이고 한국은 조금 많이 둔화돼 있고 중국은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어닝을 놓고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놓고 봤을 때 일단은 가장 좋아 보이는 시장은 내년에는 유럽이 좋아 보여요. 네, 유럽이 좋아 보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아직 개선폭이 많이 나타나지 않은 중국이 이제 나머지 이제 좋아 보이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그렇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너는 그러면 이제 유럽을 가장 많이 투자를 할래?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렇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시장의 전체 글로벌 시장의 60%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유럽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은 비중은 한 16%, 17%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미국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힘들죠. 그래서 이게 이끌어가는 거는 사실은 미국 시장이니까 개선폭이 조금 유럽 시장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유럽 내에서도 개선폭이 좀 높을 여지가 있는 시장에다가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유럽 시장이 아까 한 16, 17%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신에 유럽 시장의 비중을 높이고 미국 시장의 비중을 높이고 대신에 나머지 시장 좀 약간 둔화되고 있는 일본 시장의 비중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다른 신흥국의 시장의 비중을 좀 낮춰서 내년에는 좀 운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이 좀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과 미국이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물론 이제 유럽 시장을 더 많이 투자를 해서 가면은 좋기는 하겠으나 물론 베팅을 세게 하시는 헤지펀드 매니저분들이나 뭐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벤치마크를 따라가면서 운용을 하는 이제 트래킹 에러가 있거든요. 그 트래킹 에러를 너무 벗어나게 되면 좀 힘들기 때문에 저는 미국과 유럽의 비중을 좀 높여서 운용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터 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올해 사실은 좋았던 거는 에너지예요. 제가 여기에 에너지는 아예 뺐어요. 저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저 위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는 좋았던 게 산업재랑 소재예요. 산업재랑 재료 sek터가 좋았고 나머지는 뭐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안 좋았던 애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통신, 뭐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이제 이런 애들이 조금 안 좋았고 중간에 있는 애들은 뭐 이제 비슷비슷해요. 자, 그러면 내년에는 뭐가 좋을 거냐라는 이제 고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섹터 로테이션을 돌아가는 데에는 저는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물건을 만든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원재료 사야 되잖아요. 원재료 사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재료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원재료값, 에너지값이 막 일단 뛰기 시작하죠. 그거 배달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오를까요? 운송비, 그렇죠. 유통비가 오르죠. 운송이 어디 들어있냐? 이 산업재 섹터 안에 들어있어요. 그 산업재가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료 섹터 당연히 뛰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그거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뭐가 뜰까요? 이제 소비 섹터가 뜨는 거죠. 그 소비 섹터가 또 뭐랑 맞물려 있냐? IT랑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가장 마지막에 뜨는 거는 소비랑 이제 IT 애들이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소재 산업재랑 이 경기 소비재랑 요 IT랑 요로 넘어가는 요 중간 단계에 있어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릴 때 이제 에너지랑 소재 산업재 뜰 때 이 금융도 같이 떠요. 같이 뜨는데 이 금융이라는 거는 시장의 어떤 센티멘트를 보통 반영을 하기 때문에 금융도 같이 뜨는데 내년에 금융이 갈 거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리차가 플래트닝 될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융이라는 거는 금리를 빌려와서 장기 금리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게 사실은 돈을 버는 구조인데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네. 이게 마진이 줄어드는 그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은 내년에 재미있겠냐? 그렇게 많이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다. 대신에 소재랑 산업재료는 지금 상태에서 소비로 완벽하게 넘어가기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시점이 되려면 금리가 올리는 때라고 본다고 보면 금리를 첫 번째 올리고 두 번째 올리기 전까지는 네. 소재 산업재랑 요 경기 소비재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간에 요 IT 살짝 껴가지고선 이렇게 4개 섹터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중에 하나만 찍어봐라. 이 중에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만 찍고 그러면은 내년 연말 또는 내후년 뭐 신정, 내후년 구정 이때 만약에 난 돈을 찾을래. 어떤 거를 사겠냐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IT랑 경기 소비재 요 2개 해가지고 지금서부터 좀 사놓고 좀 기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타났던 이 리비전 자체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내년에 돌아올 네. 섹터 로테이션도 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